네, 소방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월간 이재준 8월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매달 한 달 동안 배웠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시생 분들께서 보시기는 보다는 그래도 행정법을 조금 배웠었던 분들이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르시는 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배웠던 내용은요. 일단 행정이라고 하는 파트 처음부터 단계적 행정결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행정과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1번 문제에서 등장하는 게 통치행위라고 하는 파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는 파트. 통치행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행정청이 하는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로서 사법부에서 심사하기가 좀 꺼려지는 행위들을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행위에 해당하게 되면은 사법부가 심사하지 않는데 다만 좀 특이한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국민의 기본권과 영향에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심사에 들어가 주는 거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일지 여부 거기까지만 밑줄 치시면 되시겠죠. 이미 알고 있으시다시피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가 국민한테 굉장히 여러모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었던 일을 추진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워낙 국민들한테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결정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투표를 실시했었던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왈가왈부하지 못하겠지만 즉 사법심사를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일 때에는 심사하겠다라고 했었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마치 우리가 긴급경제명령,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었던 그 결정에 대해서 통치행위지만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겠다고 했듯이 요 판례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말이 틀린 부분이 되겠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사안이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냐면 우리 행정법은요. 쉽게 말해서 행정부가 국민한테 특정한 작용을 해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행정법 관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행정부만 국민한테 작용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 각종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공법상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 국민한테 특정 작용을 할 수가 있게끔 행정법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무엇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공부의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문제에서는 공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예시 중에서 뭐를 들고 있냐? 대한변호사협회에 나와 있는 걸 보이시겠죠? 맞는 지문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비례 원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저는 제가 커리큘럼상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2달에 한 번씩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 진도를 빼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한 6번, 7번 정도는 총 회독을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다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저 반복이 되고요. 또 지금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실강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3번째 회독을 하는 거거든요. 3번째 회독을 하면서 요 내용들이 지금 심화 과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도 함께 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번 문제는요. 비례 원칙에서 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화 문제에서 좀 많이 틀렸었던 문제와 중요한 문제 위주로만 좀 설명하면서 월간 이재주는 구성을 한 거죠. 자, 일단은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당히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례 원칙은 적당히 해라라는 뜻인 건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국민한테 침입적인 규정을 만들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침입적인 규정을 만들 때에는 어떤 원칙을 적용하냐고 하냐면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침해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적 규정, 국민한테 유리한 규정을 만들 때는 비례 원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최소한은 이상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 이상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가 너무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적게 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보조금 같은 걸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1,000원 주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되겠어. 너무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안 된다는 것을 과소보호의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 있는 테마, 기본권 보호와 관련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과소보호의 원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요것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가 심사 기준이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고요. 4번 보겠습니다.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서 나와 있는 테마죠. 자, 신뢰보호 원칙 중에서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하나의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소방 간부 시험에서도요, 요 버전에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나온 버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요 기본적인 테마 하나만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신뢰보호의 원칙의 기본적인 구조는 행정청이 국민한테 공적 견해 표명을 합니다. 자, 이 공적 견해 표명을 했는데 국민이 이것을 신뢰하죠. 이걸 순수하게 믿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순수하게 신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과 반대되는 이행이 그걸 후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를 하게 되었을 때 국민이 내 신뢰에 지켜내라. 나 이 공적 견해 표명 이거 나 신뢰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공적 견해 표명이 첫 번째 적법하면은 당연히 신뢰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신뢰 보호의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적 견해 표명이 적법해. 내가 그것을 신뢰했대요. 그것도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이 공적 견해 표명이 위법했대. 그래도 내가 이걸 신뢰했대라고 하면은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법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무효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때로는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효 사유는요.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 판례의 취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도 통과하고 그다음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도 통과하고 면접까지 통과해야지 소방대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청이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결격 사유가 있다면은 이건 무효가 돼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 임용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거구나라고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무효를 내가 신뢰를 했어요. 신뢰했다고 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적 견해 표명과 반대되는 이야기, 임용 행위를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적 견해 표명이 임용을 한 거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행위가 임용을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신뢰보호 원칙 주장할 수 있냐? 못 한다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적 견해 표명과 반대되는 이야기했을 때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인데 공적 견해 표명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신뢰보호 원칙 같은 거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3번, 4번. 임용 당시 을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을은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또는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청구할 수가 있다. 퇴직금에다가 몇 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를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애초에 이게 무효였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래도 근무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무를 했어. 해가지고 얘가 나 퇴직금 좀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임용 취소시켰을 때 퇴직금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사안이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애초에 공무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근로를 했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퇴직금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었던 사안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체크할 거는 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이 무효일 때에는 이거와 반대되는 이야기했을 때 나 이거 지켜달라는 이야기하지 못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퇴직금 청구도 못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테마였던 거죠. 5번, 진정소급입법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진정소급입법. 여러분들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파트 중에 한 군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진정이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정은 완전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끼리 진정한 친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완전한 친구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부진정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부진정은 요거의 반대말이니까 불완전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부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소급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어요. 소급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침, 영향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제재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재 행위. 자, 요걸 하게 되면은 이 당시에 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법에서 영업 정지 3개월을 한다고 써 있었던 거예요. 한다고 써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4월 7일 날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6개월로
법이 개정된 거예요.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면은 영업정지는 6개월이다라고 이제 법이 개정됐던 거죠. 이 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행위시법이라고 표현. 행위시법. 얘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시법이라고 하고요. 얘를 신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5월 7일 날 얘가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 거겠죠. 처분 당시의 법이라고 해서 처분시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사건에서 구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해야 되는 것이냐, 신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 6개월을 해야 되는 것이냐가 여기서의 쟁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사건 자체가 완전한 사건인지 불완전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완전한 사건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료된 사건. 그럼 불완전 사건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 사건은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종료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3월 7일 날 술 판매한 거 다 끝났고 한 달째 술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술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종료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된 사건은요 구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구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맞으니까 원칙은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신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서 과거의 사안을 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신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과거의 사안을 처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급이 된다는 말인데, 진정한 끝난 사건은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소급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을 가지고 앞으로 발생하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을 때부터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예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법을 적용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이 유리하게 개정되었을 경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영업정지 3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신법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이 되어버린 거야. 그때는 신법 적용해가지고 이 신법을 가지고 과거의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소급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익 때문에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신법을 적용하는 게 공익에 더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신법을 적용하기도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5번. 진정소급 입법이 다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인 건데요.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밑줄 치시면은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었구나. 혹은 중대한 공익상 사유. 다시 말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더 부합할 때는 신법을 적용하기도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6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6번.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공 자격이 없는 자한테 하도급한 행위가 하도급이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시공 자격이 없는 자한테 맡긴 것은 잘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잘못하게 되었을 때는 무슨 법을 이 당시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징금 부과 처분하게 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짓을 하게 되면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처분 시 법령이 바로 신법 이야기하고 있는 법입니다. 신법이 행위 시 법령, 구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법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영업정지 1개월이었지만 3개월이지만 6개월 이런 식으로 변경됐을 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 것이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다시피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유리하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신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불리하게 개정됐을 때에는 구법을 적용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가 신청 후 건축 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서 끊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런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은 불완전한 사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진행 중인 사건은 딱 한 가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내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싶어 가지고 법조문을 살펴봤더니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을 충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 충족시켜 가지고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 중인데 갑자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만 충족시키면 됐었는데 이제는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 요건까지를 충족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구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를 신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불리하게 개정되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종전에는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됐었는데 이제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됐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개정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소방시험에 합격하고 면접까지만 붙으면은 합격이었는데 이제는 체력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럼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법으로 개정이 되었을 때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얘한테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거는 그냥입니다. 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구법을 존중한다는 뜻이겠고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야기는 신법을 존중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 얘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법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요.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왜 그런데 심사 중이잖아.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끝난 사건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사 중일 때에는 끝난 사안이 아니구나라고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가끔씩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 불완전한 사건인가요? 진행 중인 사건인가요? 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미 내가 신청서 냈으면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배우실 때 이렇게 신청하고 법이 개정되었을 때를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일 때는요. 신법을 적용합니다. 신법 적용하니까 신법을 가지고서 예전 사건을 처리하겠다니까 소급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냐 허가 안 내줘야 되는 겁니다. 신법 적용하면 허가 안 내주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배우시면 예외적으로 구법을 적용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 보시게 되면은 7번 허가 신청 후 및 후 건축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의 법령의 기준에 의한 것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겠죠. 처분시법이 아닌 신청시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분시법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8번 이건 특별권력관계에서 했었던 내용인데요. 특별권력관계는 대표적으로 행정부와 공무원 간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특별권력과 관계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조금 더 많이 제한될 수 있다는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군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회와 격리되어서 좀 활동을 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이기 때문에 좀 군기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군대 내에서는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8번
군인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함을 직접적인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 조직의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 관계가 있으므로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특별 권력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공권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 공권. 예전에 제가 이거 2달 전에 찍었을 때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긴 한데요.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단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 있고요. 얘를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얘를 신청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청권이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되기도 하니까 신청권이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신청권이 인정이 되면은 행정청한테는 뭐가 인정되냐면은 최소한 답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행정청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래. 근데 행정청이 답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작위를 하거나 답변을 거부를 한다던가 혹은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영업허가 안 내줄게라고 거부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돼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는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했을 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 말과 똑같은 표현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표현하면 신청권이 없으면은 애초에 답변 의무도 없으니까 부작위했을 때 소송 제기도 못 하고요. 거부했을 때 소송 제기도 못 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연결시키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원고적격과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은 다 동의어로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디에서 도출되냐? 그걸 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도출되는 것은 일단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되게 넓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 개인적 공권이라고도 하고 신청권이라고도 하는 거구나.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관련 법규에서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 틀린 표현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꼭 이 법을 뭔가 신청했을 때의 근거법만 가지고 그 공권을 도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관련 여러 가지 법을 통해 가지고도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공권 도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청했을 때의 근거법뿐만이 아니라 그걸 처분법이라고 해요. 당해 처분의 근거법이라고 합니다. 처분 근거법에 의해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의해서도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19번. 여기서 법 중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때 기초과정 했을 때, 그러니까 저저번 달에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 또 틀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또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자유권이라고 하는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권이라고 하는 헌법 규정, 기본권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권은요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근로의 권리, 뭐 연금 수급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 거예요. 숫자가 받을 수. 그다음 보조금 수급권. 이런 권리들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유권을 소극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회권을 적극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소극적 기본권인 자유권은요. 헌법 규정만 갖고도 공권이 도출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법조문만 있으면은 행정청한테 우리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면 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 개 했죠.
반면에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의 권리, 연금 수급권, 보조금 수급권 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런 권리들은요. 헌법 규정만 갖고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가 않고요. 이 법을 근거로 법률이 만들어져야지 그 법률을 근거로 우리가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금을 받고 싶어요. 혹은 보조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처한테 달려가서 이 법조문 들이대면서 보조금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가 않고요. 이걸 구체화시키고 있는 법률이 있어야지만 그 법을 통해서 연금 주세요, 보조금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0번 보시게 되면은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할 수가 있고 11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에다가 몇 줄 그시고 밑에다가 쓰세요. 행정규칙이라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규칙은요.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부의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 같은 거거든요. 약간 대표적으로 복장 규정이라고 한다던가 혹은 근무 규정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행정규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에서 국민한테 어떤 신청권을 도출할 수 있냐? 없죠. 이건 애초에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행정부 조직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 가서 국민한테 신청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셔야 돼요. 문제 보시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분양 개선 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형아파트 특별 분양 신청권은 이게 신청권이 개인적 공권이겠죠.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틀렸죠. 행정규칙에 의해서 공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을 연결시키면 되고요. 2주차 문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서 지금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안 알려드릴게요. 우리 혐오시설, 저는 혐오시설이라는 표현 쓰고 있는데 판례가 혐오시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혐오시설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은 이 혐오시설 설치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근거법에서 그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에 대한 테마 아니겠습니까? 근거법에서 혐오시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거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들한테 원고적 격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세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연탄공장 허가, 그다음에 공설 화장장 설치 허가, 마지막으로 LPG 충전소 설치 허가, 이 세 가지를 저는 그냥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옆에 연탄공장 허가가 들어왔고요. 또 공설 화장장 설치 허가가 나왔고요. LPG 충전소, LPG는요. 폭발합니다. 가스기 때문에 불에 닿으면 폭발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 주민으로서 소송 제기할 수 있게끔 기회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구나가 바로 12번 문제겠죠. 이거 암기하실 때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 설, 충 이라고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설충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은 법률상 이익 즉 개인적 공권을 누리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원고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12번 문제 보시면은 연탄공장 건축 허가에 대한 구도시계획법상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3번. 이건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판례인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다가 보시면 되겠고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리 받으면은 이제 지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4번.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등장하고 있는 건데 영업 정지 영업 양수와 관련된 테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영업을 접겠다라고 싶어가지고 B한테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얘를 양도인이라고 하죠. 얘를 양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영업 허가 받은 사람의 권리도 얘한테 넘어가는 것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아니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은 A한테 영업 허가를 내준 적은 있을지언정 B한테 영업 허가를 내준 적은 없으니까 얘가 함부로 영업 허가를 영업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허가까지 딸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영업 허가가 넘어가는 것이냐? 행정청이 수리라고 하는 허락을 해줘야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그래 영업 넘어간 것으로 보겠다라고 수리를 해야지만 영업 허가가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B가 나 영업 좀 넘겨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고 이 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지 이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명의 변경 신고라고 얘기합니다.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신고했다는 뜻이고 수리를 해야지만 권리가 넘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수리를 안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전히 권리자가 누구다? A가 권리자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A가 권리자가 때문에 행정청이 만약에 영업정지 같은 거 하려고 할 때는 얘한테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B한테 영업정지하는 것은 아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이요.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되었으나 변경 승인을 받기 전 변경 승인의 수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리를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해서에다가 밑줄 긋습니다. 양수인은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얘한테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사실을 통지를 했대요. 얘한테 통지해야 될 것을 얘한테 통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것이다. 얘는 법적인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영업허가 정지를 당했어. 그 영업허가 정지 처분이 허가 받은 주인한테 가는 것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골 손님한테 가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가 않잖아요. 비슷하게 얘는 아직 법적인 권리자가 아니니까 얘한테 영업 취소 날리는 것은 아무짝에 쓰잘데기가 없는 통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15번은 어떤 사안인 거냐면은 우리 재량행위가 위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골라서 한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위법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게 일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으신 내용이니까 제가 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남용에 해당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재량권의 불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재량권의 불행사가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재량권의 불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개월, 2개월, 3 고를 수 있는 3개월 했어. 이거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이거 1개월 할까, 2개월 할까, 3개월 할까 법을 보니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한 끝에 3개월 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이런 걸 한 거예요. 1개월 할까, 2개월 할까, 3개월 할까 고민한 게 아니라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면은 무조건 3개월 해야 된다고 오해를 한 거에서 3개월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뭔가 헤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분명히 1개월, 2개월, 3개월 중에서 헤아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헤아리지 않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얘를 재량권의 불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행사는 당연히
위법한 테마로 연결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15번 보시게 되면은 제재 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음에도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재량 규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도 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니까 있죠. 관할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았대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으면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래서 분명히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감경을 안 해야 된다고 오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경을 안 해버리게 되면은 그 감경 안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어려운 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말이겠죠. 16번은 뭐냐면은 건축 허가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여러분들 기속행위라고 부르는 건데요. 기속행위랑 조금 비슷한 워딩 중에서 기속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근데 기속행위랑 기속재량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기속행위는 법에서 나와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은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속재량행위도 법 조문만 보면은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만 충족시키면은 허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든 기속재량행위든 법 조문만 보면은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은 허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기속행위는요.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만 충족시키면은 무조건 허가해줘야 돼요. 다른 이유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법 나와 있는 요건만 충족시키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기속재량행위는요.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게 돼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바로 건축허가라고 하는 테마인 거예요. 즉 건축허가법과 관련된 건축법을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허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만 충족시키면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은 거부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상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허가 거부할 수 있겠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 게 맞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7번 분뇨 관련 영업업자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분뇨 관련 영업허가업자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고요. 여러분들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평가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분뇨 관련 처리업. 분뇨가 뭔지 아시죠? 분노 조절 장애, 분뇨 조절 장애 뭐 아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뇨, 그다음에 주류 제조, 그다음에 뭐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분주약이라고 저는 암기하고 있습니다. 분주약은 모두 공통점이 허가받아서 하는 영업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영업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파악하니까 만약에 침해당했을 때는 원고적 격이 인정된 자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7번에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기존 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해서 영업허가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18번은 이제는 조합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합은 여러분들 조합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어도 제가 딱 떠오르는 행정법적 개념이 한 7가지 정도는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탄생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민들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 주민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민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걸 새깁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 곳에서 재건축 혹은 재개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여기다가 구성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청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성격이 행정행위 중에서 인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조합이 되거나 재개발 조합이 됐을 때 조합 설립 승인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가는 여러분들 이거 특허 이야기한다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될 때는 구성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인가의 성격을 띠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조합이 될 때 조합 설립 인가 받는데 이건 특허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으시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문제 한번 보자고요. 18번이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조합 설립 구성 승인 처분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을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인가에 해당한다. 인가에 해당한다는 거 되겠죠? 19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 아픈 곳을 찌름이라고만 써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예컨대 기본 행위가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허가를 내주면은 토지 거래 계약이 원래 이게 규제 지역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하면 무효거든요. 근데 행정청이 허가 내주게 되면은 이게 유효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말이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살짝 인가 의미예요. 인가는 기본 행위를 완성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활용 점정이라고도 설명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기본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위법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위법하게 될 수도 있을 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위법한 곳을 찌르면 돼요. 무슨 뜻이냐? 기본 행위가 위법하고서 인가는 적법화돼요. 소송 대상은 기본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본 행위는 위법한데 기본 행위 적법한데 인가가 위법하되고 인가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 돼요. 항고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 보자고요. 19번.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 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소구가 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행위가 하자가 있고 인가는 적법하대. 그럼 기본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인가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다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20번은 그냥 공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공증은요. 뭐냐면은 행정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행정행위지만 행정청이 다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공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을 해결해 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죄송합니다. 확인이 다툼을 해결해 주는 거고요. 공증은 얘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걸요. 심지어 대형면허도 갖고 있으시겠죠.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한테 자격증 나눠주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나눠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겠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시켜주는 거냐?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지 대장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과 상세한 내역을 기재해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토지 소유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대장에 기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공증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토지 대장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 사안들이 있는데 뭐가 적혀져 있냐면은 지목. 지목은 땅의 목적이 적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면적, 위치, 소유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토지 대장이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지목은요 땅의 목적을 의미하는데 지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나와 있겠죠. 뭐가 나와 있냐? 얘는 농지다. 얘는 논이다. 밭이다. 대지다. 대지는 맨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논밭을 농지라고 하고 있고요. 대지는 그냥 빈 땅을 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이 토지 대장에서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벼농사를 짓거나 과일 농사를 짓거나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대지로 규정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발 행위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토지 대장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농가 밭, 즉 농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가 하도 힘들다 보니까 나 여기 농지가 아니라 대지로 용도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지목을 변경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건축물 올리면서 임대업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행정청을 찾아가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지로 바꿔달라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목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가 처분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분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겠고요. 처분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인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는 대지로 바꾸려고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신청했지만 거부했다는 이야기는요. 너 농사만 짓고 앞으로 건물 지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20번에 지적공부 소관청,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의 행정청에 지목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의 사실 증명을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 등재 여부가 어떤 권리 변동이나 상실 효력에 생기지 아니하므로 항고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부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요거랑 비교해 가지고 21번 보겠습니다. 여기 소유자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얘가 B한테 판매를 했어. 매각하게 됐습니다. 양도하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A, B 둘이 쓴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잘 작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직까지 토지 대장에서는 A라고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B가 나 이번에 토지 A한테 구입한 사람이니까 행정청한테 찾아가가지고 소유자를 바꿔주세요. A에서 B로 바꿔주세요라고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이 거부했어요. 이게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처분이고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처분이 아닌 것이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분성이 인정될 것 같잖아요. 소유자를 변경을 바꿔주지 않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분성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냐면은 이유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등기부랑 토지대장이랑 좀 비슷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적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지대장이랑 등기부에서 서로 기재사항이 다를 때는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을 우선시해주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토지대장에서는 소유자가 A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 소유자가 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B로 인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등기부에서 A로 기재되어 있냐 B로 기재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거부해봤자 등기부 바꿔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 그 토지대장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이 판례의 취지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1번은 토지대장 기재는 세 번째 줄 끝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줄 중간에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한 행위는 맨 마지막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틀린 표현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22번 부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관.
자, 부관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죠.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행정행위가 있는데 행정행위 옆에 딸려 있는 하나의 약관을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준 거에 붙여서 너 음식점 영업 허가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만 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뭔가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토 달고 있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테마. 이 행정행위가 기속행위가 있고요.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시켜서 한 행위, 재량행위는 골라서 한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잖아요. 그러면은 부관을 붙이는 것이 안 돼요. 재량행위냐면은 부관 붙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기억할 거는 기속행위는 부관을 못 붙인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서도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으면은 붙이는 게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기속행위는 부관을 못 붙이고 재량행위일 때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영업 허가는 기속행위거든요. 이런 거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법에 규정이 있으면은 붙일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로 조명 허가 특허지 않습니까? 재량행위잖아요. 재량행위는 붙이는 거 가능하다더라라고 한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시겠죠. 그럼 부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회권 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시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부담이 제일 중요해요.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 부담은 요게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 하명이라고 하는 행정행위죠. 그래서 이 하명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만약에 이 부관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기한이나 조건이나 철회권 유보와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이게 마음에 안 들 때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행위와 기간을 묶어가지고 다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부담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하명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요것만 취소해달라고 독립적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더라 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셔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게 있어요. 부담을 이런 케이스. 도로 조명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다가 월 100만 원 점용료를 납부해라. 명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점용료 납부 명령을 이행을 안 해. 이걸 부담이라고 하죠. 이걸 이행을 안 하게 되었을 때 주된 행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이거 이행 안 하면은 이게 바로 사라진다라는 견해. 이행하면 사라진다. 실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효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이 도로조명 허가를 날릴게라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날리는 것을 도로조명 허가의 실효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행 안 했을 때 이게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행정청이 이거 철회시킬게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날아간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 사유에 해당하고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은 22번 부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부담부 행정행위가 부담이 붙어있는 행정행위죠.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된다. 틀렸죠.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이거 없앨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주차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철회권 유보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하는데 이거 문제 앞서가지고요. 뭐 먼저 볼 거냐면은 24번이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설사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관은 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23번 보겠습니다. 철회권 유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점 영업허가 내줘. 단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면은 영업허가 해줬던 것을 날려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철회권 유보가 이제는 키핑되어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키핑되어 있다, 잠시 미루고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점 영업허가 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면은 날려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를 했어. 그러면은 영업이 날라가겠다는 것이 이미 키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 나 음식점 영업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실례 발생했으니까 그거 지켜줘 라고 실내보호 원칙 같은 거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분명히 행정청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면은 영업허가 날려버릴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얘가 실제로 술을 판매를 했어. 당연히 주된 행정행위가 사라질 때 나는 그냥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신뢰보호 원칙 같은 거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행위 철회 시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이 주장한다는 뜻인 겁니다. 주장하여 손실보상을 원용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뜻이고요. 25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가 있다. 틀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컨대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너 동작구에서 음식점 영업허가 내줄 테니까 대전에 있는 땅을 한 100평만 우리 동작구에 한번 기부를 해봐. 말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거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 이해되겠죠?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행정법 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원칙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행정법 관계의 눈을 피해서 개인적으로 뒤에서 만나가지고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행정법 관계로 부관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몰래 사법상 계약 체결해가지고 대전 땅 좀 갖고 와봐. 계약 체결한 거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지 못할 짓을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사후 부담이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합니다. 사후 부담 혹은 사후 부관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은요. 예컨대 2023년도에 행정청이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면서 얘한테 월 조명료 100만 원씩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월 100만 원씩을 2024년도에 200으로 변경시킨 것을 사후 부관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사후 일단 하고 나중에 부관을 변경시키는 것을 사후 부관 혹은 부관의 변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유명대사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바꾸자라고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키핑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부관을 바꿀 수 있어라고 법에서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동의하고 있다. 나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낼게 동의하거나 혹은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변경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바꿀 수 있는 원칙이고요. 이것을 예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명 대사라고 암기하시는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부관의 사후 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명자에다가 동그라미,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유자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 대자에다가 동그라미 경우 한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한 부과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사정 변경 사자에다 동그라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더라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27번도 보겠습니다.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다가 밑줄 한번 치시겠고요. 기한이라고 써주세요. 기한은 행정행위와 독립해서 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담은 이 행정행위와 독립해서 따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테마겠지만 기한, 조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같은 부관들은 행정행위와 같이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행정행위가 따로 떼어내가지고 소송 제기한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8번, 29번, 28번, 29번은 되게 어려운 테마입니다. 일단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3월 7일 날 행정청이 나한테 세금 부과 처분했습니다. 근거법이 있었을 거예요. 예컨대 국세기본법. 제가 임의적으로 제 8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8일이기 때문에 8조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다가 4월 7일 날 이 근거법을 제가 편의상 동그라미라고 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위헌으로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헌 판결 나오게 되었으면은 일단은 이 근거법이 위헌인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면은 근거법이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효인 법에 의해서 과세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겠지. 위법은 제가 아까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생략한 채 이제 취소 사유라고 그냥 암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취소 사유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취소 사유로서 정리 한번 해주신다는 된다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 이게 위헌이면은 무효 사유라고 취소 사유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취소 사유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이게 취소 사유인데 위법해요. 추후에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로 독, 압, 매, 청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런 것을 후속 집행행위라고 합니다. 다 이런 것은 무효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되겠죠? 29번 과세 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비록 체납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 처분의 근거법이 요 국세징수법이거든요. 국세징수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 이런 것 독촉 압류 매각 청사는 무효이다. 30번 여러분 재량 우리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정행위가 같은 목적을 띠고 있을 때 그 선행 처분의 취소 사유가 후행 처분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거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여기 같은 목적을 띠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개통실비가 거기에 해당하겠죠. 개통실비의 목적은요. 다 건물을 때려 부시러 가겠다라는 목적을 띠고 행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개통실비는 하자가 승계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불가정이 발생했어요. 못 다툰다 뜻이겠죠. 이건 또 적법하대. 그런데 불구하고 이때 하자가 이쪽으로 승계가 되어서 소송 제기해서 이거에 대해 소송 제기하면서 이거 취소시켜달라고 소송 제기 이거 위협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하자의 승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개통실비 간에는 같은 목적을 띠고 있는데 다른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를 승계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암기하셔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랑 그다음에 침입할 결정이랑 유족한테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결정.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하겠지만 이 한 가지는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맞는데 목적이 달라요.
얘네들의 목적은 땅값 결정, 이거 빼고 땅값을 결정하는 거고요. 이건 세금 부과하는 거, 이거는 수용 재결은 수용 보상금 주겠다는 말로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끼리는 목적이 다르지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 그럼 왜 하자를 승계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가져다 주고 예측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다툴 기회가 없었다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시 하나 들어줄 테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의 몇 군데 땅을 뽑아가지고 그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있었었고요.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표준공시지가 결정은 얘랑 목적이 달라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이게 국민한테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보에 게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지가 되고 있는 그런 테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잘 몰라요. 관보 잘 안 읽잖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수용재결이 나왔어. 너무 적게 나온 거야.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나왔지? 라고 하니까 이게 위협하대. 그리고 이게 취소 사유래. 불가등력이 발생했대. 근데 지금 제소기간이 지났대. 불가등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소기간이 지났단 말과 똑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다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 보상금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겠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내가 이걸 기반으로 이게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었던 사람한테 이것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소송 제기하면서 이게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시절, 다툼의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수인 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져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하자를 승계하는 케이스로 인계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30번.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에게 밑줄이어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서 수익을 넘는 가혹함은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가 있다. 이 보상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주자라는 테마로 연결시키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세액 산출의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다가 밑줄 그으시고요. 이유 제시 X라고 써주세요. 이유 제시 X. 여러분 하자의 치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하자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행 3월 7일 날 과세 처분했어요. 여기 이유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원래는 이게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위법한 처분이 있으면은 원래는요 이 처분을 취소시키고 새롭게 처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잖아. 국민한테는 여러 번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세 처분하지, 취소시키는 통지하지, 또 새로운 과세 처분하지, 3번씩이나 과세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취소시키고 하고 하는 거니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무용한 행정행위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행정행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4월 7일 날 여기서 이유 제시만 하면은 하자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런 걸 절차상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절차상 하자 같은 거 언제까지 치유가 가능한 거냐? 소재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설명은 좀 기니까 생략하고요. 소송 제기 전까지만 하자 치유되고, 만약에 얘가 과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 하자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31번. 세액 산출의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
상고심 계류 중은 3심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는 뜻이겠거든요. 소송이 진행이 된 거죠. 세액 산출의 근거를 통지해 행사하게 되면은 당해 과세 처분의 하자는 치유가 된다. 안 된다는 거 되겠죠. 32번이요. 불가변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변력은 어떤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냐? 확인이라고 하는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다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확인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행정심판에서의 재결, 그런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행정청 스스로도 재결과 결정을 했으면은 스스로도 번복하지 못하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세의 과온압으로 인한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 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취소하겠다고 결정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했다는 뜻인 거예요.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불가변력 발생하니까요. 33번 공정력과 관련된 테마인 것인데 33번 너무 유명한 사안이잖아요. 여러분들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인용 판결 내리기 위한 전제가 뭔데? 과세 처분이 취소될 것이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의 과온압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다는 이야기는 취소 사유라는 뜻이겠죠. 취소 사유일 때에는 아직까지 효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민사법원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거 행정법원이 없애주거나 처분청이 없애줄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느끼면 되겠죠. 34번 국가배상과 관련된 테마인 것인데요. 여러분 국가배상과 관련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처분이 취소돼야지만 국가배상 인정합니까? 아니죠.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국가배상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배상 결정할 수가 있다. 틀린 표현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주차 보겠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힘내가지고 한번 10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거 확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약은요. 행정행위다,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인식을 합니다. 확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약이 마음에 안 든다. 항고소송 같은 거 제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얘는요. 뭐 불가증력 같은 거 발생하거나 공정력 같은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가증력과 공정력은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을 느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너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처분이다가 틀린 표현이 되고요. 35번, 6번. 행정청이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에다가 몇 줄 그어주시고요. 사정 변경이라고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확약은 행정청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실효된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동작구청장이 너한테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추후에 그 지역 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죠. 그러면 약속은 사라진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확약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실효된다, 사라진다. 37번 가행정행위. 가행정행위는요. 임시로 한 행정행위를 가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행정행위는 원래 사라질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소송 제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행정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 제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새로운 행정행위가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소송 제기하면 안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37번이요. 가행정행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을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가능하다.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38번 보겠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상에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를 예비 결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예비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비 결정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컨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그라미한 세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건데 동그라미 요건 충족시켜서 예비 결정 받고 그 다음에 세모 요건 충족시킨 다음에 예비 결정 받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승인 받아가는 것을 예비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이게 처분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리인 겁니다. 처분성이 있어요. 왜? 이거 예비 결정에서 부적합 통보 받게 되잖아요. 결국은 얘는 동그라미 세모 요건을 못 갖췄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영업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소송 제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부적합 통보라고 하는 테마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39번 보겠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행정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들 행정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사혁신처, 식약처 등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는요 법규명령을 발할 수가 없겠고 국무총리가 직접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40번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을 했다. 법률에서 요러요러한 사항을 니네가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위임을 한 적도 없는데 지멋대로 바꿔가지고 막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만들었다. 이거 무효로 본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내적 구속력이 있어서 행정명령 정도의 성격은 띈다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경우에는 불용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41번은 어떤 테마냐? 이런 세안이냐? 41번 두 번째 줄에 소급하여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그때부터라고 쓰시면 돼요. 그때부터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테마인 것이냐? 자, 3월 7일 날 위임 명령이 있었습니다. 위임 명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법규 명령을 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임 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 얘는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됩니다. 상위법에 위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법규 명령인데 위임이 없으면 얘는 무효가 돼요. 4월 7일 날 위임의 근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얘는 유효한 것이 돼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때부터 4월 7일부터 유효한 법이 되는 것이지 3월 7일로 돌아가서 유효한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급하여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그때부터 소급하여에다가 밑줄 그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출제되었을 때 요 멘트만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라고 하는 그 자리만 중심만 잡고 있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란 뜻인 거예요. 42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 여러분 급부행정법규는 수익적 법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을 할 때 행정부의 법률에서 행정부가 알아서 만들 수 있게끔 약간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좀 침익적인 법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알아서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위임한 게 아니라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만들어야 돼 라고 꼼꼼하게 정해가지고 위임해주고 있으니까 엄격성이 좀 강화되고 있다고 체크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경우보다 위임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한 것은 헌법상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포괄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법규 명령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는요. 포괄 위임 받아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괄 위임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 조례, 정관이죠.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조례와 정관은 포괄위임 받아서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위임 받아가지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한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이 된다. 44번 재량준칙 아시지 않습니까?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에서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을 재량준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을 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등장합니다. 언제 1개월에서 3개월 할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행정규칙에서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 판매하면은 1개월 때려라. 2번 판매하면은 2개월 때려라. 3번 판매하면은 3개월 때려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재량준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량준칙이 자기 구속의 법리와 만나게 되면은 이거 꼭 따라야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판매했대. 1개월 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도 한 번 판매했대. 1개월 했습니다. C라고 하는 사람도 한 번 판매했대. 3개월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이것을 행정청이 계속 따라가지고 하나의 관행을 형성하게 되면은 행정청 스스로가 여기에 구속이 되어서 앞으로 C가 한 번 판매하면은 무조건 1개월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뜻이겠죠. 이걸 재량준칙이 자기 구속의 법리와 만나서 한 가지로 굳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명 준법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규칙 아니겠습니까?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그렇죠? 45번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불형으로 규정된 케이스랑 제재적 처분 기준이 시행령으로 규정된 케이스, 대통령령 규정된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불형으로 규정되게 되면은 행정규칙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시행령으로 규정되게 되면은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법규명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이게 시행규칙이 행정규칙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재적 처분 기준,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같은 것들이 반드시 불형으로 규정되면은 그때만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뜻인 것이지 시행규칙 자체가 행정규칙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행정규칙이니까 여러분들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는 처분의 위법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따를 때에는 법률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행정규칙은 애초에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의 처분이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그 처분이 적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46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과징금 처분 기준, 제재적 처분 기준이 시행령으로 정해졌대요. 이때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있고요. 특이한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준 자체. 예컨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과징금 800을 부과한다고 써 있거든요. 이 800만 원을 뭐라고 이해한다? 최고 한도 액수액. 이게 정해진 액수인 정액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로 이해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테마였었겠죠. 요것도 설명하려면 되게 긴데 여러분이 최고 한도에다가 밑에다가 정액 X라고만 써주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47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령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행정규칙이라는 뜻인데 행정규칙은 상위법이라고 하는 법령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법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그래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8번 여러분들 법규명령에 대해서 심사하는 방식이요. 일단 요거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요거 약간 좀 기계적으로 한번 그냥 암기시켜 드릴게요.
이게 위헌 법령 심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위헌 법령 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간접적 통제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문제 푼데 초점 맞출 수 있겠습니다. 얘는요. 간접적 통제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 통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간접적 통제는 선결 문제 이런 말 등장해요. 이런 말 등장하고요. 이런 말은 여기서는 집행행위 개입 없이 없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테마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문제 푼데 초점 맞춰드리게 되면은 요거 좀 은근히 많이 틀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문제 보게 되면은 48번 법규명령에 대해서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선결문제 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 선결문제에다가 밑줄 그시고 간접적 통제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인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 법규명령 자체를 집행행위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테마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발생하는 테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번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불문경고 조치. 이거 처분성 인정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불문경고 조치가 불문이 묻지 아니하겠다, 따지지 아니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하진 않겠지만 경고를 하게 되는 순간 이게 승진에 영향을 받거든요. 처분성 인정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이겠죠. 맨 마지막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테마였었고 50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대학 입시고사 주요 요강. 서울대학교에서 입시 요강을 발표했었던 사안이었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면은 헌법소원 대상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4주차 문제를 다 풀어보느라고 조금 허겁지겁 나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신지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깊게 한 부분도 있겠고 좀 대충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달에 9호로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